김정은의 권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김정은은 그 본인의 그 권력에 대한 그 집착과 그 애정 때문에 경호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 말은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나의 어떤 이 권위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더 독재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여기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럼 엘리트를 좀 여쭤보면 북한의 소위 상위 1% 엘리트 계층은 어떤 배경을 가지며 일반 주민들과 비교해서는 어떤 특권 가지고 있고 어떤 좀 불안감을 안고 살아갈까요? 엘리트들이 보통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분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의 엘리트들, 북한의 엘리트들은 김일성 혹은 김정일과 친분관계에 있거나 특히나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일성과 함께 항일무장 투쟁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북한이 주장하는 그 조국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하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혹은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북한에서는 전통적 권력 엘리트로 분류가 됐었어요.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전통적 권력 엘리트들의 기반이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엘리트건 뭐건 다 떠나서 국가가 경제력을 잃게 되고 북한 주민들한테, 특히나 사회주의 국가가 주민들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식량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대규모 아사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권력 엘리트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권력 엘리트들의 기반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들의 자리를 대체해서 들어온 것이 200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된 외화벌이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자본가형 엘리트라고 부르는데 흔히 북한 학계에서는 돈주라고도 하죠. 그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 북한의 엘리트들은 군부 엘리트, 당 엘리트, 이게 권력형 엘리트들이죠. 조선노동당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산형 엘리트들, 즉 외화벌이에 종사하면서 북한에서 만지기 힘든 수준의 그런 또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 세 가지 분류로 지금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군부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 시대 때는 잘 나갔죠. 왜냐하면 김정일 시대 때는 선군 정치였기 때문에, 선군 정치, 군대를 앞세운 정치이기 때문에 군부 엘리트들이 상당히 많은 각광을 받았고, 특히나 이 군부 엘리트들이 또 외화 무역도 독점을 하면서 군권과 함께 외화벌이도 좀 쏠쏠하게 재미를 봤었거든요. 하지만 김정은이 들어서고 나서 지금 벌써 13년째인데 횟수로 따지면 선군 정치를 김정은이 완전히 폐기를 했습니다. 다시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그리고 특히나 내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또 체제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지금 균형, 즉 당 엘리트와 자산형 엘리트, 그리고 이 군부 엘리트 간의 삼각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건 아무래도 자산형 엘리트들이죠. 그들이 실질적인 북한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북한 엘리트 계층은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실제로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이 북한의 엘리트들, 특히나 이 군부형 엘리트들은 김정은과 떼어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몰락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치명타를 입는 게 북한의 군부 엘리트들이에요. 같이 몰락하겠죠. 그렇죠. 같이 몰락하거나 같이 숙청당하겠죠. 거의 가족 같은 관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군부형 엘리트들은 우리가 포섭하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리해야 될 대상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권력형 엘리트들, 조선노동당에 있는 엘리트들은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권력의 정점에 있기는 한데 너무나 숙청이 잦게 일어납니다. 계속적으로 교체가 일어나게 되고 아주 사소한 잘못만 해도 아주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게 돼.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뭐 혁명화를 갈 수도 있고 정치범 수용소도 갈 수도 있다는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약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이거든요. 자산형 엘리트들은 북중 관계의 변화 혹은 김정은의 외교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타격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자산형 엘리트들이다. 이 사람들은 시기 때마다 타격을 입었어요. 2009년에 북한이 화폐 개혁을 했었는데 이 화폐 개혁 때 이 자산형 엘리트들이 많은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 뒤에도 정말 때가 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타격을 입었던 사람들이고, 김정은은 시장을 풀었다 조였다를 반복하면서 자산형 엘리트들이 특정 수준 이상의 임계점을 넘는 수준의 어떤 그 자산을 모으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포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산형 엘리트들이다. 결국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돈에 의해서 본인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가능성 있는 것이 그 권력형 엘리트들, 즉 권력형 엘리트들한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그 미래를 보장해 준다면 그들도 김정은을 충분히 배신할 수 있다. 하지만 군부 엘리트는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간 출간하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책에도 그 북한에서 권력형 엘리트, 뭐 자산형 엘리트, 군부 엘리트 설명해 주시던데, 이 그럼 세 엘리트 간의 계층 간의 지금 관계나 갈등은 어떻게 있으며 이게 또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아주 훌륭한 질문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권력형 엘리트와
자산형 엘리트와 군부 엘리트 간의 갈등 관계에 의해서 죽어나간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장성택입니다. 장성택은 권력형 엘리트인 동시에 자산형 엘리트였어요. 그 말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성택은 주로 그 사람이 매진했던 것이 북한의 외화벌이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화는 장성택의 손을 거쳐야만 북한의 그 국고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 장성택이 지나치게 많은 외화에 대한 어떤 그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불만을 품는 세력들이 바로 군부 엘리트와 권력형 엘리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장성택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결국 김정은과 짜고 장성택을 밀어내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그 뒤에도 지금 장성택이 가지고 있던 뭐 자산이라든가 뭐 외화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또 배분이 됐거든요. 하지만 배분이 됐다고 해서 그럼 그들 모두는 안전한가? 그렇지도 않아요. 장성택 수총에 관여를 했던 조용호는 지금 또 수총됐습니다. 조용호 같은 경우에도 권력형 엘리트거든요. 근데 이 권력형 엘리트가 당 조직지도부 부장이었어요. 조직지도부라는 것은 인사권을 틀어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인사권을 틀어지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호의 권력이 너무 세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조용원이 또 조용히 사라졌죠. 죽었다는 얘기인가요? 죽진 않았습니다. 저희 어디든가에서 혁명화를 하고 있고 강제 노동을 하고 있죠. 지금 어딘가에서. 그만큼 북한에서는 엘리트들이 일정 정도의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임계점을 넘게 되면 반드시 숙청당합니다. 그것이 본인이 아무리 뛰어나고 본인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옆에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승승장구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배가 아프기 때문에 끌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김정은이 만들어낸 시스템입니다. 서로 균형과 견제를 적절히 하라고 만든 것이죠. 그냥 서로가 서로 물어뜯으면서. 김정은 입장에서 2인자가 될 것 같은 애가 등장하면 그냥 숙청이 되는. 그렇죠. 그런 구조를 지금 김정은이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고요. 자, 근데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활동 시 경호 수위가 눈에 띄게 강화됐다는데 그 배경은 뭐 그럼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을 시사하는 걸까 이런 것들이? 이게 독재자의 아이러니인데요. 권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 사람은 그 권력에 대한 애착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권력에 대한 애착은 본인 생명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진시황이 왜 불로처를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녔겠습니까? 그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진시황도 결국은 죽음이 두려웠던 겁니다. 암살이 두려웠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시황은 항상 죽었을 때에도 병마용을 만들어서 자신이 죽은 다음에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형상을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즉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권력의 누수를 불안해하고 그 권력의 누수와 본인의 생명에 위협받는 것을 항상 경계하기 때문에 그 주변 경호를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권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김정은은 그 본인의 그 권력에 대한 그 집착과 그 애정 때문에 경호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 말은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나의 어떤 이 권위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본인이 더 독재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여기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김정은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선정 정치를 하고 모두가 다 납득할 수 있는 정치를 하고 뭐 이걸 우리가 뭐 리즈너블이라고 하는데 합리적으로 정치를 하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지도 않아요. 내가 상대방과 합리적으로 정치를 하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생명의 위협 같은 건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들이 봤을 때 위협적인 행보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걸 위협으로 느끼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이면 이러한 불만이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을까요?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사실상 지금 저는 폭발 단계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집권 13년 차지 않습니까? 네, 집권 13년 차면은 이제는 쇼 앤 프루브에서 프루브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쇼는 많이 했습니다. 보여줄 걸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결국 너가 해낸 게 뭐냐? 라는 그런 질문에 지금 맞닥뜨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보십시오. 할아버지 김일성의 업적도 지우고요. 아버지 김정일도 지우고 있어요. 할아버지 김일성을 기리는 날이 태양절이라고 4월 15일이거든요. 김일성의 생일인데 태양절이라는 말을 이제 북한 역사에서 못 씁니다. 그만큼 김정은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지우기에 올인하면서 나의 어떤 북한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강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뭘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조선의 뭐 최고 지도자니 당신들을 잘 살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수차례도 했는데 아직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환율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경제난이 그런 거 말해주고 있고 북한에서 아사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전히 말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요즘 공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규리 씨라고 탈북민이 계신데
재작년에 한국에 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네, 가장 최근에 한국에 오신 분인데, 그분이 21살에 오셨거든요. 아주 따끈따끈한 MZ입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의 청년들은 김정은에 대해서 그 어떠한 권위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뭐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특히나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는 본인이 뭐 전 세계 최고 지도자인 것처럼 온갖 허풍을 다 떨고 다녔는데 결국 얻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대북 제재가 해제된 것도 아니고요. 북한은 여전히 불량 국가로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은 보여줘야 하는 단계에서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건 전시형 행정밖에 없는 겁니다. 토로 건설하고 토목공사, 뭐 아파트 짓고, 이게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지라도 김정은은 지금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파병을 한 것도 그런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렇죠. 네, 그 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본인들이 겪는 식량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파병을 했고, 러시아로부터 일정 정도의 식량은 또 배급을 받았지만, 그러면 북한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런 난제에 부딪힐 때마다 파병을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내부에서 있어야 되는 건데, 북한은 항상 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걸 찾고 있는 것이고, 필요할 때 도발도 했다가 남한을 향해서 도발을 하면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북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도 했고, 또 파병이라든가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지금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 누적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누적된 위기가 한 번에 폭발할 날이 있을 것이고, 그 폭발에 주된 사람들은 결국 북한의 엘리트들과 더 이상 참지 못하는 북한의 민중의 결합으로서,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변수는 중국이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MG 얘기도 해주셔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책에서도 북한에서 이제 탈북하셨으니까 아버님도 이제 북한에 이제 계셨던 분인 건데, 한마디로 아버지와의 갈등이 깊었던 시기에 대한 언급도 있던데, 아버지 세대가 가진 생각과 이제 작가님이 생각이 충돌했을 때, 어차피 작가님 MG 세대인 거니까요. 어떤 점에서 가장 큰 간격을 느끼셨나요? 아버지 세대, 뭐 제가 아버지랑만 얘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대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북한에서 꽤 주요한 일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그분들은 다 엘리트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죠? 아버지는 외화벌이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자산형 엘리트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고요. 뭐 중국에서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시던 분인데,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돈의 양은 되게 많았어요. 물론 이거 한국 기준에서 보면은 그냥 뭐 잘 사는 중산층 정도인데, 북한 기준으로 봐야죠. 북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준재벌이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돈만 벌고 이렇게 어느 정도 적당히 북한 정권에 충성하면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인권 탄압이라든가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뭐 독재적이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직접 이제 라는 얘기를 아버지 정말 세대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본인도 알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그들도 알고는 있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북한에 여러 가지 매우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도 잘 알고 있지만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보다 세상을 더 훨씬 오래 산 사람들이고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현실과 타협을 하는 것이죠. 본인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고, 특히나 북한의 젊은 세대는 특히나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나름의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윗세대들보다 훨씬 북한 정권이나 충성심이 얕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났을 때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몰락해가는지를 지켜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지금 고난의 행군 얘기해 주셨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를 이제 위원님이 직접 경험하진 않으셨다고 했지만, 뭐 간접적으로 당시 북한 사이에 어려움을 느끼신 부분은 있을까요? 평양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96년, 뭐 97년 이때로 기억하는데, 평양임에도 불구하고 벤치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유치원을 다니던 시기였는데, 그 유치원에서도 굶어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사가 굶어 죽었어요. 유아가 굶어 죽은 게 아니라 유치원을 다니던 그 교사들이 몇몇 굶어 죽어서 출근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만큼 식량난이 심각했고, 식량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영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북한이 당시 아주 사소한 전염병에도 수백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아주 간단한 뭐 장티푸스 뭐 이런 거에도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 페니실린 하나조차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한국 드라마나 외국 영화 등 외부 콘텐츠에 접하면 북한 교육 현실사의 괴리감을 느끼셨다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책에 있던데, 특히 어떤 내용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사실 유학을 나가게 되면서 이제 북한 체제 현실에 대해서 깨닫게 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드라마를 볼 때는 사실 재밌죠.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작가님보다 2000년대 드라마 더 많이 알 거예요. 네. 근데 드라마는 어디까지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다 보니까 저희 어떤 사상적인 체계를 바꾸는 데는 그다지 큰 기여를 못했습니다. 한계가 있죠. 이거는 한계가 있죠. 현실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드라마고 드라마니까. 그리고 어떤 뭐 사랑 얘기고 이게 뭐 정치적인 얘기를 다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정치 철학적인 구조를 새롭게 심어주는 그런 역할까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해외 유학을 나가면서 이제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즉 한국에서 온 어디 유학 가셨죠? 중국 베이징으로 유학을 베이징으로 갔었습니다. 네. 가셨고요. 베이징대에서 유학을 했는데 네. 유학 나온 한국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특히나 또 인터넷을 보면서 네. 제가 알지 못했던 그 정보들을 정말 많이 접하게 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쉽지는 않았죠. 생각이 바뀌는 게. 네.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토론을 할 때 네. 상대방의 말이 맞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토론을 하다 보면은 인정하기는 싫지만 저건 좀 논리가 되네. 저거 설득력이 있네. 저거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는 내가 인정을 안 하지만 집에 가서는 한번 찾아보게 되거든요. 저게 정말 맞는 말인지. 네. 제가 그런 과정을 정말 많이 겪었어요. 한국 친구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뭐 민주주의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죠. 북한은 민주주의다. 그러면 바로 코웃음이 날라옵니다. 어디가 민주주의냐? 우리도 선거한다 그러면 찬성률 98% 나오는 게 선거냐? 그게 어떻게 선거냐?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의 그 반론들에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못하면서 심각한 괴리감을 느끼고 집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기숙사에 돌아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아주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왜 이것을 몰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 북한 당국이 우리와 그 세상 사이에 거대한 벽을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구나. 우리는 정말 멍청하고 무지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청난 분노를 느꼈어요. 그럼 베이징 네. 유학에 대한 거 좀 더 여쭤보면 2010년에 가셨죠? 2010년 1월 8일인가 그때 갔습니다. 예. 그때 공항에서 마주한 대한민국 국적기를 보시면서 경제적 격차 실감하였다고 적혀 있던데 솔직한 심정은 어땠나요? 그 제가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고 나갔었는데 그래서 제 비행기 탄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때 2010년이면 제가 19살 때입니다. 고려항공이 북한항공기 이름이에요? 북한의 국적기죠. 하나밖에 없어요, 북한에. 고려항공밖에 없는데 그 비행기가 인류신 비행기라고 러시아제 비행기입니다. 근데 인류신 비행기를 타고 딱 공항에 갔는데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한 30명이 같이 나갔었거든요. 다 북한의 뭐 김일성 종합대학, 뭐 평양외국어대학, 인류대학교들 학생들만 모였고 다 잘 사는 집 자녀들만 모이다 보니까 어깨에 뽕이 이만큼씩 들어갔었어요. 있겠죠. 우리 이제 나간다. 그렇죠. 우리 뭐 선발된 엘리트고 우리 뭐 이제 나가게 되면 다 우리가 다 씹어 먹는다 뭐 이런 생각을. 나이도 어릴 때 그렇죠. 몇 살 때죠? 19살. 19살. 철도 없고 그래서 그럴 때 딱 나갔는데 우리가 내렸던 공항이 셔우두 공항이라는 것이에요. 네. 북한 그 중국의 수도 공항이라는 뜻이거든요. 셔우두가 공항에 쫙 내리는데 이렇게 내려 보니까 공항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셔우두 공항이 인천 공항이 2배 정도 크게 됩니다. 인천공항보다 커요? 인천공항보다 규모가 클 거예요. 그게 왜냐면 2008년에 올림픽을 하면서 중축한 공항이거든요. 중국이. 딱 공항에 딱 내렸는데 일단 공항의 그 압도적인 규모에 놀랐고 활주로에 비행기가 한 50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내렸는데 우리 바로 옆에 그 대한항공 파란색의 그 대한항공 이게 뭐 코리안 에어라인이라고 썼지만 태극 문양을 보면 바로 알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저게 이제 대한항공인 줄은 몰랐고 저게 대한민국에서 온 비행기구나 라는 정도는 알았는데 엄청 보잉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 비행기 한 3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경제적인 격차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렇게 큰 비행기가 있다니. 비행기가 저렇게 큰 게 날아다닐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제 다 이런 양복을 입고 뭐 배지 달고 다 이렇게 김일성 배지 달고 공항에 조상아 딱 배지라든가 내렸는데, 단체복. 그걸 딱 달고 공항으로 이제 막 입국을 하는데 그때부터 슬슬 약간 뭐 방송용어는 아니지만 좀 쪽팔리더라고요. 잘 아시잖아요. 공항에 가면 사람들이 다 각양각색을 입고 공항 패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싹 다 무슨 사람들이 다 마치 북한에서 왔다라는 광고라도 하듯이 이제 다 그런 촌스러운 옷을 입고 이제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저희를 쳐다보는 거죠. 쳐다보죠, 당연히. 그러니까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느낌이었어요. 단체복을 입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조용해지기 시작했죠. 우리가 굉장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곳에서 왔구나라는 것들을 직감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몸으로는 느끼죠. 그렇죠. 자, 그리고 생애 처음 맛본 맥도날드 햄버거 경험을 이제 또 묘사하셨는데 맥도날드가 특별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뭐고 맛있었나요? 뭐 드셨죠? 치즈버거? 중국식 불고기 버거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왜 맥도날드가 저한테는 특별했냐면요. 제가 외국어 학원을 다니고 북한에서 일명 이제 대원 외국급의 학교입니다. 네, 그런 학교를 다니고
김일성 종합대 영문과를 가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저보다 먼저 해외를 경험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항상 자기가 해외에 있을 때 맥도날드 먹었던 경험, KFC 먹었던 경험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공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네네. 맥도날드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어요. 뭐 본문에서도 여러 번 등장을 했고 뭐 미국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맥도날드가 M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저게 뭘까? 햄버거가 뭘까? 이런 궁금증이 늘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하자마자 가장 먹고 싶었던 게 뭐냐? 먹고 싶은 게 뭐냐라고 아버지가 물어보셔서 맥도날드가 좀 먹고 싶다라고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촌놈 맞다고. 사실 맥도날드는 인스턴트 푸드라서 그렇죠. 뭐 비싼 음식은 아니니까. 네, 뭐 차라리 뭐 호텔 도식을 먹고 싶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아들이 맥도날드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때 가서 먹었을 때 그 맥도날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2세트를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저는 그때 맥도날드에 아주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애용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네네. 그럼 베이징에서는 어느 대학에 가셨고 그 대학에서 한국 학생들과 첫 만남에 매우 긴장됐다고 하셨던데 네네. 당시 한국인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갖고 계셨나요? 일단 대학은 어디였죠? 처음에 가는 것은 이제 바로 북경대를 못 들어가고 중국어를 배워야 되니까 우리가 보통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 어학당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의 대학교 어학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학당에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중국어를 아주 기초 단계부터 배우는 단계였고요. 그때 가니까 사실 원래 북한 유학생들은 혼자서는 뭘 활동할 수가 없어요. 2인 1조로 반드시 어떤 데를 가든지 간에 다 함께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체계가 아주 초기부터 무너졌고요. 원래 저랑 같은 그 어학당에 들어가야 되는 친구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다른 도시로 가버리는 바람에 저 혼자 그 대학에 남게 된 거죠. 그리고 저 혼자 이제 그 반에 들어갔는데 9명이었어요. 전체 인원이. 근데 그 중에 4명인가 5명인가 한국인이었어요. 그리고 3명이 미국인. 일본인 하나, 저 하나 뭐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미일 북한 이렇게 다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구조였고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사실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아주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 한국 사람을 실물로서 만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예, 그렇게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이 많았는데 예뻤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긴장되더라고요. 어떤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수업이 끝나고 저한테 북한에서 오셨어요. 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이걸 뭐라고 답변을 할까 하다가 yes. yes. 이래버리니까 이제 그분이 왜 저러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뭐 점심 약속 있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no. 그랬더니 혹시 한국말 못하세요? 그래서 아니요, 할 수는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주 어색하게 이제 해가지고 같이 밥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런 한국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북한에서 받았던 사상 교육이 며칠 만에 무너졌다고 하던데 어떤 교류랑 대화가 그렇게 빠른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이게 제가 1월 달에 나갔는데 한 2개월 동안은 그 친구들과 잘 지냈어요. 근데 이제 그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건이 터졌잖아요.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희들 사이에, 그러니까 저랑 그 한국 친구들 사이에 좀 대화가 많았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대화. 갈등도 좀 있었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됐는데 토론에서 제가 여러 번 깨졌어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 대한 토론, 뭐 남북관계에 대한 토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답을 할 수 없는 지점들이 발생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아예 모르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북한에 다시 공부를 했던 시기인 것 같고 그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북한 체제에 대한 완벽한 저의 생각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그 기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개월, 3개월밖에 안 걸렸죠. 네. 그리고 김정일이라는 단어를 포토셋 때 검색하기까지 많은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 이유랑 그다음에 엔터키를 누르던 순간의 심정, 검색 결과를 맞이했을 때 어떤 충격이 좀 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토론이 있고 난 뒤에 이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찾아본다고. 예,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김정일에 대해서 이제 위키피디아에 쳐보고 싶더라고요. 그 위키피디아는 그때 당시 이제 모든 걸 다 알려주는 사이트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름을 치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모든 북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신상에 대해서 가까이 접근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여기가 해외고 내가 만약 이걸 눌렀을 때에 펼쳐지는 그 정보에 대해서 내가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전혀 자신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항상 저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항상 궁금증은 두려움을 이긴다 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The curiosity always win the fear 라는 말이 있습니다. curiosity, 궁금증,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항상 두려움을 이기는 법인데 저도 결국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쳤을 때 사라질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두려움보다 더 컸던 거죠. 또 저는 이제 이름을 검색했고 아주 충격을 먹었죠. 김정인의 사치스러운 생활이라든가 뭐 금수산 태양궁 재건축 비용 같은 거 알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거지를 딴 깨달은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뭐였을까요? 배신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배신감. 네. 그 배신감이라는 건 저희가 그때 20살, 19살 있던데 그러니까 평생을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김씨 일가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렇죠. 얼마나 뭐 애민 정신이 투철하고 뭐 국가를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위대성 교육만 진짜 평생을 받았었는데 그 평생을 받았던 교육 중에 들어맞는 게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게 가장 배신감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거짓말을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가 있나 처음부터 끝까지. 김일성에 대해서 충격을 먹었던 거죠. 김일성이 북한을 해방시켰다라고 북한 사람들은 배우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소련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긴 거고 미국이 진주만에 원자폭탄을 떨구면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국전쟁 남한이 먼저 일으켰다라고 북한은 주장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하지만 북한이 먼저 일으킨 전쟁이었다라는 거. 그뿐만이 아니라 뭐 거짓말을 사실 뭐 10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배신감이었고 그 두 번째로 든 감정은 분노였어요. 어떻게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 국가의 근간이 되는 그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 내팽개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 고난의 행군에 저도 경험을 했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지에 대해 수치상으로 알지 못했었는데 해외 나와서 보니까 뭐 학자마다 주장하는 게 좀 다른데 한 1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더라고요. 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 100명만 굶어 죽어도 나라가 난리가 나요. 정권이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100명이 굶어 죽었다는 건 국가가 그들에 대한 책임을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10명만 굶어 죽어도 난리가 날 텐데 100만 명이에요, 이거는. 100만 명. 이건 웬만한 전쟁이라도 이렇게 안 죽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몇 년 동안 진행되고 엄청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고 있지만 100만 명이면 10만 명도 안 죽었거든요, 지금. 100만 명이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국가의 온전한 책임이고 지도자의 책임인데 그 지도자들은 그 책임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학살하고 숙청하고 이런 것들만 하면서 결국은 책임에서 회피하고 본인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김정은 때까지.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이건 정상적인 지도자가 아니다. 정말 사라져야 되는 지도자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